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인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히고 오늘 1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경로당 급식 지원과 태아의 성별 공개 금지 조항 삭제 등 민생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최재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돼 모레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해병대원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구를 방문해 정부가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기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예산안과 검사 탄핵안 등을 두고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 전국 상황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향방을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태아의 성별 공개를 금지하던 법 규정을 삭제하는 등 14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렸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공개를 금지하던 법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여야는 성비 불균형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데다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어하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고, 앞서 헌법재판소도 태아 성별 공개 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중앙과 광역 단위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14건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해서 오는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상정이 보류되면서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께 송구스럽지만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민생을 더 깊이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증빙되지 않고 낭비되는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 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국론 분열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감액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민들의 당당한 명령인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갈비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하나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 170명이 국회의원의 권위도 떨어뜨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책임을 돌리겠습니다. 이 밖에 우 의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고, 최 경제부총리는 야당이 감액안을 철회하면 여야 합의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당법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각종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했지만 민주당이 이 사안을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낱낱이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의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 규명에 국회 차원에서 하는 노력에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사건에도 이 법을 소급 적용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6일 날 스며시 낸 바로 이 법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선거법에서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 금액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부산을 물류와 금융, 첨단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민생 법안이라며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오늘 안동과 포항에 이어 대구를 찾았습니다. 경제 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정부의 적극 재정이 필수라며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과 당원과의 만남에 이어 오늘 대구시당을 찾은 이재명 대표. 국민은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황에 모두가 어렵지만 특히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대구 경북을 포함한 지역이 겪는 어려움은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밖에 없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재배치 같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수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1.9%로 하향 조정한 걸 두곤 정부가 내세운 상저하고의 최면이 결국 신기루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필요한 검찰 특활비와 해외 원조, 채무 변제 금액을 지방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편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된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대구 지역 현안을 놓곤 민주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 달빛 내륙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또 여야 합의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경주 에이펙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부각했습니다. 나아가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대구에 유치하고 도시철도 4호선 건설과 경북도청 문화 ICT 특구 지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117년 만에 폭설로 인한 건물 붕괴와 도로 유실, 인명피해로 민생 곳곳에 생채기가 나고 있다며 정부의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팩 천재원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된 검사 탄핵 소추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제 보고가 됐는데 야당의 단독 처리 이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앞서 그 진행이 된 탄핵 소추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네, 먼저 감사원장 그리고 중앙지검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네.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에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요.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예정인데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요건이라 야권의 찬성표만으로 이 가결이 가능합니다. 네. 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당사자의 직무는 바로 정지가 되고요.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3명의 검사 탄핵이 있었는데요. 보통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렸고 이 손준성 검사장은 1년여 가까이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이 게다가 지금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이 선출되지 않아서 9인 체제가 아니라 6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정에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그리고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을 사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잖아요. 네. 네, 지난 8월 2일 탄핵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심리도 헌재에서 진행 중이고요. 헌재가 내린 이 지금까지 3건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은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2명의 검사 모두 직무에 복귀를 한 건데요. 다만 5개월이든 9개월이든 그 기간 동안 직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추진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 시한이 이제 오늘까지였는데 여야가 이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오는 10일까지 이제 데드라인이 정해졌습니다.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은 어떤 예산들이 쟁점인가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예산안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로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감액 처리한 예산안에 대한 찬반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네. 우리는 감액에 관한 국회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동안 철저히 허물어지고 철저히 무시당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바로잡고자 회복하고자 지금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결 소소위에서 한두 시간 전에 그 많은 50명의 예결위원들 18명의 소위 15명의 소위위원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했던 게 한두 시간 전에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민주당이 무도한지를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민주당은 예비비를 정부 예산안의 절반으로 삭감했고 대통령실과 검찰 그리고 감사원과 경찰에 주어지는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등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헌법상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이 빠진 건데 민생 예산과 특경비 예산을 맞바꿀 수 있냐는 기자들 질문에 민주당 협상 여지를 열어두면서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꼽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도 50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만큼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오면 안 된다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의 합리적인 예산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예산 합의보다 민주당 사과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추경안을 통해 이견이 있는 예산을 증액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안 처리와 함께 또 이제 관심을 모았던 예산 부수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았는데 예산 부수 법안 오는 10일까지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큰 틀에서 예산안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함께 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산보수 법안은 보통 예산안과 한 몸으로 움직이는데요. 네. 정부에서 예산안, 즉 세금을 어떻게 쓸지 정할 때는 세수가 얼마나 거칠지, 세법 개정이 어떤 변수가 될지를 고려하는데요. 예산보수 법안은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 중에
국회의장이 세입 규모에 영향을 줄 법안들을 골라 결정하는 건데요. 이 통상적인 상임위 논의 시한은 지났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문한 8일 동안 여야가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송원석 기재위원장의 어제 입장문에 따르면 이 부수 법안에서 2개 법안 등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은 총 35개인데 말씀대로라면 이제 이견을 보이는 이제 몇 개의 이제 법안이 있다는 건데 쟁점 법안들에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앞서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정부 여당은 2년 유예를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어제 2년 유예로 정부 여당 안에 동의했거든요. 네. 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추적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크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정부 여당은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투자한 주주가 이 부담하는 배당소득세를 낮추겠다 이런 안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은 대표적인 초부자 감세라면서 반대를 해왔는데 이 안을 수정해서 의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법, 증여세법에 대해선 부결시킨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부결시킬 경우 1조 5천억 원의 세수가 더 거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여당과 협상한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합리적인 중산층 감세라면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팩 천지원 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다시 통합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징수 방식을 바꾸는 것보단 부동산과 같은 보유 자산을 매각하고 효율적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대략 5개월 동안 진행한 분리징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번 개정안을 더 이상 시행령이 아닌 상위법인 법률로 지정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사단체들의 불참 선언으로 중단된 것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사태 해결은커녕 출범 20일 만에 중단됐다며 한심한 결말을 만들어낸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사과하고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협의체가 잠시 휴지기를 갖게 된 것이라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의 비난은 터무니없는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러시아가 내년 열병식에 북한군을 초청하기로 밝힌 데 대해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현재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법적으로 병력을 파병할 상황에서 러시아의 열병식 초청은 단순한 외교 행사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한 목소리로 북러 군사 밀착을 규탄하고 빈틈없는 안보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당정은 두 나라의 불법 군사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일 시작된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이 26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회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기준 특검 촉구 서명운동이 비공식 집계까지 포함해 300만 명이 넘었다며 이는 김 여사를 향한 국민들의 특검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 또 기온 저하와 폭설 등으로 더 이상 현장 서명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현장에선 지역별 출퇴근 피켓팅을 시행하고 서명운동은 온라인 중심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재해 예산대 지역화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대치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죠. 지난 주말 지역 행보에 나선 여야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예산안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해버린 그 예산에는 1조 원의 재해 대책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데 쓰려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신속하게 지원돼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추경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늦어집니다. 이런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쟁이나 오기 부리지 말고 국민들의 마음만 생각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폭설로 피해를 입은 재래시장을 찾은 한동훈 대표는 재해대책 예비비가 있다면 신속한 재해재난 지원이 가능하지만 예비비가 부족할 경우 지원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책도 만들어 놓지 않은 채 재해 예비비를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보수 텃밭인 TK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화폐 필요성을 언급했죠. 소단위 경제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안에서 돈이 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돈이 돌게 하는 것 중에 한 방법이 그게 지역화폐 아닙니까? 저는 재정 지출을 좀 늘려주고 그걸 지역화폐를 해서 그 동네에 좀 순환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거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쓰지 않고 저 쓸데없는 무슨 특활비니 저 쓸데없이 안 해도 될 공사하는 데 쓰면 좋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제도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화폐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예산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매년 반복돼 왔죠. 올해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예산 감액안이 본회의에 오를 상황에 놓이자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결국 올해도 예산안 통과를 기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국민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여야 그리고 정부가 힘껏 나머지 문제를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원식 의장은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하며 여야가 성의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한까지 여야는 과연 합의를 통한 예산안 처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혼외자 없어지나? 입니다. 비혼 출산을 인정한 배우 정우성 씨의 사생활 논란이 비전통적 가족 구조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혼외자라는 용어부터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혼외자란 단어가 부정적 낙인을 찍는 용어에 불과하다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전통적 가족 구조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회가 그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비혼 가족을 뒷받침하는 정책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연대관계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죠. 연대관계인 등록제도란 수술이나 장례같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친족이 아니더라도 연대관계인이나 보호인으로 등록을 하면 가족을 대신해서 동의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가족 형태가 등장을 한 만큼 시대 흐름을 반영해 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입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이 등록 동거혼이란 남녀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동거 신고만 하면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의원은
등록 동거운 제도가 도입된다면 저출산 문제까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긍정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외면받았던 혼외자 논란이 이번 계기를 통해 새로운 가족 형태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될지 정치권의 움직임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늘 우원식 의장은 여야에 10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해서 처리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10일을 기한으로 정했는데요. 여야의 입장이 팽팽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현재 그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네. 그 협상의 쟁점은 특활비와 지역화폐 예산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당 네. 입장에서 반드시 이건 관철시켜야 된다 하는 것과 또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예산이 있을까요? 이런 표현은 좀 저도 쓰기가 좀 망설여지는 표현이긴 한데 네. 정확하게 저는 그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과 행태가 조폭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람을 흉기로 이렇게 찔러놓고 이 정도면 죽진 않아. 괜찮아. 뭐 그러면 저 꿇어앉아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헌정사상 없었던 감행 예산을 예결위에서 단독 통과시켜 놓고 뭐 협상하면 되지 협상이 어디 남아 있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 정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이런 태도부터가 저는 정말 심각한 반헌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살려야 되는 예산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예산들입니다. 예를 들면 차세대 원자로 연구 예산 왜 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깎았습니다. 지금 의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전공의 지원 예산 1,000억 원이나 깎았고요. 호남 고속철도 예산 같은 것까지 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지금 시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전액 다 깎아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예산 이런 것도 반토막을 냈습니다. 특활비, 특경비 마치 본인들이 그렇게 돈을 쓰셔서 그런지 이게 무슨 눈먼 돈 공직자들이 막 쓰는 돈처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범죄자들 잡는 그런 기관들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비들인데 이거 다 깎아놓으면 없애버리면 누가 좋아집니까? 범죄자는 좋아지고 국민들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거 다 살려야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다 살리겠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간단합니다. 3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려놓은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게 바로 지역화폐 예산, 이재명 대표 표, 이재명 표라고 불리는 예산인데요. 이게 무려 2조 원입니다. 2조 원. 조세재정연구원이 이 지역화폐는 경제적인 순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보고서를 통해서 결론 내린 것입니다. 잠깐 지역경제가 반짝하는 것 같지만 가격 정보가 왜곡되기 때문에 순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조 원을 쓰겠다고 하고 이렇게 필요한 필수적인 국민을 위한 예산 다 깎았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간단한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엔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안이 보고가 됐죠. 민주당은 이게 대통령 거부권이 헌법에 의한 것이라면 그럼 공무원 탄핵도 헌법상 국회 권한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거부권과 탄핵의 대결 정치 어디까지 계속 반복이 될까요? 헌법에 의한 것이란 말 자체도 이제 그 매우 어폐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탄핵에 대한 조항은 매우 예외적이고 상권 분립을 뒤집을 정도로 예외적인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대 국회에서만 11건을 발의를 했고요. 지금까지 건국 이래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헌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넘지 말아야 돼, 서로가 지켜야 돼 그 선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바로 감사원장입니다. 헌법상 독립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전 정권만 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전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 하나하나 너무나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사건들이었지만 봐주기 감사, 코드 감사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했었던, 그래서 감사원장이 사퇴하기까지 했었던 그런 사안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감사해가지고 전 정권 감사에서 누가 부당하거나 가혹하게 지금 처벌됐다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2년 10월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서면 조사하겠다는데, 대면 조사도 아니고 서면 조사 요청하는데도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메일 반송시키고 서면 조사를 아예 거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전 정권을 턴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일들은 다 역사에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는 10일 이제 다음 주인데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한동훈 대표의 전략적 모호성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김 여사 특검 수용 가능성,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저희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최고위원 회의 때 그동안 이제 그 당원 게시판 문제가 늘 한 번씩은 누군가에 의해서는 거론이 됐었는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오늘은 한 명도 그 문제를 발언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가면은 공멸이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지 마라라는 국민들의 그 여론과 질타, 이런 것들에 이제 저희 당이 저는 반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을 가지고서 뭐 이간시킬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표결을 밀어놨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특검 법안은요, 이게 어느 당에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추천 방식도 그렇고요, 수사 대상, 이것저것 아무거나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집어넣은 그런 법안입니다.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고 전에도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악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은, 여기에 찬성 표결을 할 저희 당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새해 예산안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안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정기국회 상황과 함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향방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자 사법정의 및 검찰 독재 대책위 위원이신 박균택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연말까지 전국이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네요. 예. 네네. 먼저 예산안 대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2조를 포기하면서까지 대통령실과 검경, 감사원의 특활비,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자 질문도 나왔습니다. 민생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이제 밀어붙일 뭐 화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던 시절에 의원님께서 법무부 이제 검찰국장으로 그때 이제 국회에 또 출석을 하셨어요. 네, 검찰 특활비 삭감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하셨는데, 검찰 특활비가 그렇기 때문에 정권 따라서 입장이 이렇게 좀 뒤바뀔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예. 그건 제가 검찰국장일 때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받아서 또 최소한도의 자료만 제출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역할과 또 뭔가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는 검찰이 신뢰를 받던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 선에서 양해를 해줬겠지만, 지금은 검찰과 감사원이 너무도 편파적인 권한 행사, 감싸기 감사, 또 김 여사 보호하기 수사를 통해서 지나친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나 감사에 대한 예산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국회 예산 그 심사권을 무시하고 자료를 안 내기 때문에 원칙대로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제대로 하고 또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건 뭐 전혀 걱정할 일이 없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이제 신뢰 문제가 척도이고 영수증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예, 두 가지가 네. 다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자 민주당 측에서는 감사 청구와 고발을 언급을 했고요. 여당은 공개 겁박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과 여당의 탄핵 폭주 비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그 검사들이 반발하는 그 상황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전에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의 그 탄핵 대상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도 못하고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또 국민의 상식에 반하게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럼으로써 공조직의 신뢰를 그처럼 무너뜨릴 때 내부적인 비판을 한마디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비판이 먼저 있었어야 할 텐데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다 입을 다물고 지내다가 본인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니까 목소리를 낸다는 것, 이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가 없는 처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정말 그 국민의 그 의사와는 동떨어진 사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인데 과연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는 처신들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한번 성찰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 그리고 예산뿐 아니라 표적수사 금지법, 그리고 법 왜곡죄, 그리고 기소 독점 금지 등 입법으로도 검찰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2대 국회 시작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민주당과 검찰의 격돌, 여론은 과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민주당의 그 입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사들에게 물어봐도 3년째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도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할 말이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그 권한 행사가 왜곡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하는데 국회가 탄핵이나 입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마저 오해받는 게 싫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개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대신 그 입법이 어떤 권력의 남용도 막되 혹시라도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상적인 수사를 막는 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가면서 합리적인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법조계에서는 무죄 예상이 많이 있었던 걸로 이제 전해졌는데 또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가 나올 거라는 이제 전망이 더 있었고 왜냐하면 더 좀 위중하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둘 다 예상을 좀 많이 깨는 그런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두 개 1심 판결. 검찰 출신이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보통 어느 건 유죄, 어느 건 무죄 예상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그 검찰의 그 주장을 보고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저는 사건 내용을 직접 살폈던 그 변호사 자격자로서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증거상으로 보나 법리상으로 보나 둘 다 무죄다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위증교사는 다행히 예상에 맞게 무죄가 나왔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소심에 가서 공정한 그 재판부에 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희비가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선거 때는 여당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또 야당에서는 사법살인이고 또 이번 그 위증교사 이제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또 반대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야가 재판부의 판단을 아전이 인수로 좀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야가 반대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을 내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의견이 맞는 거냐 판결 내용을 읽어보고 정말 그 논리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내놓은 평가가 정확하다는 표현을 해보는데 저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묘하게도 어떤 그 편견과 그 유죄의 예단으로 너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까지 사법부가 존중받아왔던 그 어떤 그 행태들과는 조금 다른 이런 의외의 결과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결과가 있었다. 굉장히 좀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항소심에 가서는 그게 바로 잡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어떻게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 좀 설명해도 될까요? 아니면 네, 너무 길어지니까 말까요? 아닙니다. 저희 다음 질문도 또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죠.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그 두 개의 발언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국힘 의원이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냐고 하면서 사진을 조작한 사진을 내놨습니다. 근데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삼으려고 이런 사진을 내놨더군요. 근데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10명이 찍은 것 중에 4명을 확대 편집을 해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라고 사진을 조작했던 행위를 비판했던 것인데 묘하게도 재판부는 앞에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진을 조작했다는 부분에 앞부분을 떼가지고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답하지도 않았고 직접 얘기하지도 않은 골프 친 것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이걸 해석을 해서 유죄를 했습니다.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국토부의 백현동 용지 용도변경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토부가 협박을 했는데 5개의 공공용지에 대해서 일체 부탁을 들어주지를 않았다. 근데 또 새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오길래 일부만 반영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온갖 중요한 얘기를 다 빼버리고 협박해서 들어줬다라는 식으로 말을 검찰이 왜곡해서 둔갑을 시켜서 기소했는데 하지도 않은 그 발언을 전제로 유죄를 내렸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논리보다는 편견이 더 많았던 판결인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소심은 이렇게 좀 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증교사 2심의 경우에는 그 무죄를 좀 방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좀 대비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위증교사 사건은 정말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논리로 가득한 판결입니다. 앞서 선거법과 달리 무죄인 사건이 논리적인 판단을 거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뭐 조심은 해야겠지만 크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판결문이 한 80쪽 정도 됐었죠. 판결 딱 80페이지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재명 대표 이제 체포 동의안 이게 이제 기각될 때에 이제 그 당시 판사가 바로 이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 이런 언급을 뭐 잠깐 또 하고 갔었기 때문에 더 유죄 판결에 대한 그런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잠시 걱정을 했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일흥 뭐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런 표현을 썼는데 판사가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건들 10만 페이지도 넘는 기록들을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스킵해 가면서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 범죄 사실을 악마의 편집을 해놨습니다. 이상한 부분만 모아서 악마의 편집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영장 담당 판사도 속아 넘어갔던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거를 이번에 다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판결은 뒤집혀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 이제 항소심을 비롯해서 대장동 위례 특혜, 대북 송금, 업무상 배임까지 재판이 총 이제 5개가 이제 걸려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1심에서 이제 유죄를 받았던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1심에서 이제 9년 넘게 아주 그 위중한 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 결과 그 2심에서 징역 12년 역시 아주 굉장히 크게 이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두 사람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김용 부원장, 이화영 부지사가 다 무죄 주장을 했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났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그 21일의 진술 세미나 3명을 동시에 구속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했던 거, 연합 파티 했던 것들도 입증 자료가 나왔고, 그리고 또 북한의 리원함 그분이 돈을 받는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입증이 됐습니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유동규 씨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일시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는 알리바이 증명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구글 타임라인에 의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건 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그리고 그 민주당의 대여 공세 수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몰아붙이는 느낌 이런 게 좀 드는데요. 예산안과 탄핵안 처리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 내 기류 변화설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8명의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고 봅니다. 높아진다. 예, 기류가 변화하는 이 문제도 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국힘의원님들도 국민의 대표인데 양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생기고 또 내부 분쟁 때문에 또 동조하는 분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이탈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도부가 지금 겁을 먹고 투표장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출석은 하되 투표함에 용지를 못 넣게 하는 방식으로 기권을 하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 본인들이 갖는 그 불안감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10일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 의원님에 대한 그 다른 동료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검사 시절에 혹시 알고 계실까요? 뭐 좋게 보는 분도 있고 흉보는 분들도 있을 저는 텐데요. 바로 그 좋게 예. 봤던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사 시절에 이제 원칙과 소신, 부드러운 성품과 언행으로 동료들한테 이제 신망이 아주 두터우셨던 그런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요. 국회 입성 이후에 상당히 좀 전투적이다. 앞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적지 않게 놀랐다.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의 이제 뭐 한동훈 대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런 분들이 뭐 학교 이제 후배기도 하고 검찰의 이제 뭐 한솥밥 그 식구였잖아요. 그 이런 22대 국회에서 또 상대 당으로 이런 상황에서 만나니까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러니까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떠세요? 뭐 인사는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을까? 네.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존중은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자기의 영달, 자기의 목표보다 국민이 보는 그 시각에서 내가 타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염두에 가면서 좀 자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존중하면서도 참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어쨌든 네. 그렇게 뭐 존중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진교사 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요. 함께 가는 공존의 정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여야가 서로 또 민생 경쟁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남은 12월 연말에 국회 한 달만큼은 좀 민생으로 가득 채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당과는 좀 차별화된 우리 당의 민생 키워드는 이거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앞으로 협치 가능성이 있다면 민생의 부분 있어서만큼은 좀 협치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사실 민주당이 싸움을 많이 했던 것처럼 비치지만 그동안에 민생회복지원금법, 지역사랑 뭐 화폐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예산에서도 지금 뭐 분쟁이 많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민생 관련 예산을 높여달라는데 지금 거부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아까 앞에 어느 의원님 뭐 지역사랑 화폐 네. 그게 호준석 효과가 없다라고 대변인께서 얘기하는데 하셨죠.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본인들은 민생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잘한 거 있으면 정부나 여당이 민생을 위해서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봐라.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제발 좀 예산 문제부터 서로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인 것이고 정말 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생 예산을 펼치자는 것이지 민주당을 위해서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하는 주장도 좀 들어주면 좋겠고 정말 민주당의 의견이 틀렸으면 거부하는 거 좋습니다. 대신 본인들이 대안을 좀 내놓기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뭘 하겠다 네. 이런 좀 방침을 들고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은 거부권을 행사당하든 말든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견지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 지역구 광주 광산 지역인데요. 그곳에서의 좀 민심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예. 새해 꼭 이루고 싶은 지역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1000만인 서명 운동을 민주당이 펼쳤는데 네. 저희 광산갑 지역구에서 1등을 했습니다. 5만 분이 넘게 참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민주 의식도 높지만 민생에 대한 그 실망감, 걱정 이게 커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정서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빨리 끝내는 것이 최고의 민생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좀 제발 그런 평가를 안 듣게 우리 국민의힘 그 정당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정말 민생을 위해서 나서주기를 정말 그렇게 한번 희망을 하고 네. 저도 그런 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대한민국의 정상화 문제 또 민생 지원 입법 이런 걸 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먼저고 지역구 얘기는 나중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나오신 김에 그 광주, 광산, 뭐 현안도 짧게 그리고 이제 지역 국민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꼭 말씀드려야겠군요. 지금 연말 인사 좀 해주시죠. 최대 현안은 우리 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무한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 머리를 맞대서 생각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대를 갖고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연말에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생방송 그 시간에 맞게 알차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일촉즉발의 전국 상황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연말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